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갈 수 있다며 전격 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셈 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38분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에 대한 방북 요청 의사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전격 수락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 교황은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면담 후 성모상과 묵주를 주고받았습니다. 교황과 면담 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을 위해 벨기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브뤼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80여일 만에 윗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군검 합동수사단의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출석한 지 16시간 20분 만입니다. 한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구 지시 받으신 겁니까? 지시 받은 거 없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고. 5시간 앞서 귀가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군의 계엄령 검토 지시했다는 이유 인정하시나요? 관련이었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지난 7월 합수단이 꾸려진 지 84일 만에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합수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소환이 꽉 막힌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가운데 100여 명이 직원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이 아니냐면서 박원순 시장을 몰아붙였는데 박 시장은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박원순 시장을 향해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7월 비정규직 직원 1,0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원 친인척 108명이 포함된 사실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청년들은 그렇다면 이미 백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개 채용과의 형평성에서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응시한 233명 중에서 218명, 합격률이 93.6%입니다. 451명 모집에 29,724명, 66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급기야 모든 공기업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공기업의 친척 채용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을 기하려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거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오후 2시 반쯤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채용 비리를 엄중 수사하라며 서울시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아직까진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이름인데요. 원래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에서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5월 통합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직원 수 15,000명, 이 공사 소속 지하철을 실어 나르는 시민만 하루 600만 명인 국내 최대 지방 공기업입니다. 서울시가 자본금을 전액 투자한 산하 공기업이니 박원순 서울시장 뜻이 현 김태호 사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합쳐져서 조합원 12,000명이라는 웬만한 대기업 수준의 거대 조직이 됐습니다. 이 비대해진 공기업과 매머드급이 돼버린 노조.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시험을 앞당기도록 한 노조의 의견을 수용한 뒤 시험을 쉽게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수용해 일정을 바꾸고 쉬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입사해 정규직 전환 시험 자격이 없는 무기계약직에게도 시험 날짜를 앞당기면서까지 합격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된 가족, 친인척까지 전부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꿉니다. 합격률이 무려 93.6%에 달한다며 시험 문제 역시 터무니없이 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사 측은 농성을 한 민주노총 측 노조와는 추가 시험을 약속하고는 소수인 한국노총 측과는 미합의하는 이중합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노조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준비 중인데요.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후속 조치를 낼 거예요. 의혹에 대한 노조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주최하는 시상식인데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하니까 공짜표를 100만 원 넘게 파는 암표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관련 법안이 없어서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 정부 행사인 만큼 티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 화관 문화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티켓을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파는 암표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공짜 티켓이 1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무료 행사인데요. 지금 암표가 15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상장을 받으러 오는 것인데도 무료 행사에 150만 원의 암표가 팔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상들은 프리미엄을 뜻하는 풀미라고 불리는데 공연을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 이제 그 법안들을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법안 통과하는 데 같이 이제 협조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 최근에는 한 남성이 있지도 않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허위로 판매해 1,3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얌체족들의 애꿎은 팬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 출석을 놓고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고 손실을 끼쳤다면서 판사 소환을 요구했고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감은 초반 예상대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입단 영장 기각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격언이 있지만 이는 법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뜻하지 않게 강정마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강제 조정을 내린 판사 소환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판사가 국민의 혈세 수백억을 날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마디도 물어볼 수 없다면 그럼 국감을 왜 합니까? 판사가 한 명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법사위원회가 재판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해당 부장판사를 참고인 출석시키겠다고 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동네 반상회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과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순석 의원하고 논쟁할 시간 없으니까 입 닫으세요. 그리고 이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 법에 위반한다니까요, 그게요. 뭐가 위반돼요, 뭐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또 파행을 빚었고 사법농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는 늦은 오후에서야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상임위 중 단연 관심을 끄는 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얼마 전 의원들이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나더니 이번엔 태권도복이 등장했는데요. 다 같이 가을 야구를 관람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국감 이모저모 조창훈 기자입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난 국회의원들로 화제가 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어제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금색 수가 놓인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오늘 첫 법적 효율을 가진 날입니다. 공인 9단의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기념하고. 도복 소개와 태권도 사랑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금으로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9단이라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태권도 사랑해 주시고. 특색 있는 국감을 주도하고 있는 문체위의 안민석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했던 산무국감이 이뤄질 경우 의원들과 가을 야구를 관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우리가 문체위니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야구 코리아 시리즈를 모시고 가고. 해경을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선 400만 원짜리 드론이 나왔습니다. 비행 시간이 20분에 그치는 데다 실전 투입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경에서 장식용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올해 국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의원들 간의 이색 경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명품 가방 등 7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 동탄의 환희 유치원장은 학부모들 앞에서 뒤늦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립유치원 77%를 회원으로 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현재 비대위 체제로 꾸려진 한유총은 교육부 발표에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리라는 꼬리표를 달려면 사법 처리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집단 후원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명품 가방 구입 등 7억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의 환희 유치원장도 운영을 함께해온 두 아들과 함께 뒤늦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겨울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흘 전 학부모들이 항의차 몰려오자 구급차를 타고 도피했던 원장에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눈 좀 뜨세요. 눈 뜨고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환희유치원은 원장을 새로 공개 채용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경영 정상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명단 공개 닷새 만인 지난 16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도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내부 대책회의 내용이 저희 MBN 카메라에 잡혔는데 여기서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공개되자 닷새 만에 사과에 나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기 바로 전 내부 대책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실은 학부모한테 평가를 받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중간 내부 자료라고 강조하더니 드립니다. 이 자료는 기자분들 불러가서 이야기할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사립유치원에 갈갈이 찢겨가니까. 말미엔 감사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감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자는 듯한 의견도 모읍니다. 그 확인서 의미는 내가 감사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감사했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확인서를 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확인서. 앞에선 사과, 뒤에선 사뭇 다른 입장을 내비친 한유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김모 씨가 불법으로 정치권에 후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어린이집 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김 씨는 각 지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이 공문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처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후원 대상은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모인 돈만 4,7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연합회 회원이 김 씨가 무단으로 공금을 사용한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고 자신은 중간에서 돈만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기뿐 아니라 어린이집 연합회 후원금 모금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는 도난 차량과 경찰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순찰차 13대가 출동했는데 도난 차량 운전자를 붙잡았더니 무면허의 10대였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승용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도주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등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남녀 3명이 탄 차량을 쫓는 추격전이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도주 차량이 골목길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더는 나아갈 수 없자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차에서 내려 도망칩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던 용의자 중 한 명은 이곳에서 붙잡혔는데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 역시 10대였는데 한 명은 도주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무면허였습니다. 이들은 친구가 훔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경찰이 뒤쫓아오자 도주했는데 알고 보니 차에 탄 3명 중 2명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저하니까 계속 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들이받으니까 차를 꺼주고. 순찰차 13대가 출동한 추격전은 12분 만에 막을 내렸는데 다행히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4일 오전. 자리 청소와 요금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님이었던 김모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그 사람이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만났었다가 전날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피의자 김 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했고 당시 공범인 피의자 동생을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폭발적인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경찰의 해명은 무엇일까? 경찰은 처음 시비가 붙었을 때 PC방으로 출동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화해를 권고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비 관련된 신고만 가지고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동생이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목격자 등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동생을 공범으로 볼 만한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동생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동생의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는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 건데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10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이런 위험 대출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SR 70% 초과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DSR 90% 초과 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소득의 70%인 2,8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DSR 비율을 낮춰야 하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만 있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정보 유출 논란으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에는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질의 대신 속사포 같은 질문을 20여 개나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조금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여기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 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원론적인 취지일 뿐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비대위 내부에서는 입당 거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황 전 총리 입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수 재건 차원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한국당 입당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 코멘트로 하죠. 하지만 정작 한국당 비대위에선 황 전 총리의 입당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는 있을 수 없다며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황 전 총리 불가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란 이유로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이 나오긴 하지만 비대위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 위원장의 입장은 난감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지사를 면담했지만 원 지사 역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말로 보수 대통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내에서조차 당권 유력 주자들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보수 대통합이 아닌 당내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예술단의 10월 공연을 약속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이달 내에 서울 공연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과연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조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은 북한 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벌써 10월의 절반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는 북측과 서울 공연 장소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10월에 공연한다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북측의 공연 유치 의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지방 공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 그 공연을 우리 그 인천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를 광주에서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현재 통일부는 공연장을 돌아보는 등 지방 공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평양예술단 공연은 오늘 열릴 세 번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채 차에서 잠이 든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릴까 봐 달아내려고 한 건데 차에 치인 구급대원은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119 구급대원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서 있는 차에 접근하는 그 순간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구급차가 계속 밀려나가자 경찰이 황급히 쫓아갑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태연히 차에서 잠이 든 이 남성은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구조에 나서자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가드레일을 혼자 충격을 주고 섰는 바에 대해 도망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출발을 이제. 구급대원은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를 낸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가 넘었습니다. 엔진 회전수,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을 이제 분석을 해본 바에 조절하려고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는 등 도저히 고의가 높다. 경찰은 음주운전에다 고의로 구급대원을 치니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터키 언론들이 실종된 언론인 카슈거지가 살해될 당시 녹음된 오디오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우디를 감싸던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사우디 투자회의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터키 주재 총영사관에 암살단을 보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말 카슈크지. 터키 현지 언론들은 카슈크지가 살해당할 당시 녹음된 오디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터키 현지 언론은 암살단이 카슈크지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고문을 했고 이후 7분 내에 살해됐으며 암살단 중 한 명은 음악을 들으며 카슈크지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왕실을 감쌌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He didn't really know. Maybe I don't want to get into his mind, but it sounded to me like maybe these could have been rogue killers. Who knows? 하지만 사우디 왕실의 암살 정황을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쏟아지자 미국 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투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준 플레이오프 첫 대결에 한화는 경험을, 넥센은 패기를 앞세우며 경기 전 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한 한용덕 한화 감독과 장정석 넥센 감독. 둘 다 준 플레이오프 무대를 처음 밟는 데다 정규 시즌에서 상대 전적 8승 8패로 팽팽히 맞선 만큼 날선 신경전으로 서로 경계했습니다. 뻔한 질문이긴 한데 2차전, 3차전 선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먼저 알려주시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세대 차이로 충돌했습니다. 베테랑들의 경험을 내세운 한화에 젊은 피들의 넥센이 패기로 맞섰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큰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베테랑들은 그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선제압을 노리는 두 팀은 각각 헤일과 해커, 외국인 에이스를 1차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85.2%.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의 향방을 결정할 1차전 승부에 대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 친구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올 땐 마음대로 왔지만 가는 건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한 가정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창문이 박살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한 찰나 머지않아 범인이 밝혀집니다. 다름 아닌 사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건데요. 출동한 경찰이 집 밖에 놓아주자 이때다 싶어 냅다 달아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내가 자전거인지 자전거가 나인지 모를 사람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전거 앞바퀴를 들고 타는 이 남성.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 세계 기록을 세우겠다는 올해 49세의 커트 오트번 씨인데요. 그는 사실 1999년에 74일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서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해서 기획한 것이라는데 무사히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1등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박만 해도 이 정도니 말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박들. 모형 아니냐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대형 호박 경연대회. 1등을 차지한 호박은 무게가 무려 948kg에 달한다는데요. 1톤에 가까운 호박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다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운전을 한다.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종종 운전 솜씨를 뽐내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엔 2천억 원에 이르는 전용차의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F1 그랑프리가 열린 소치 오토돔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최신 의전 차량인 아우러스 세나트 리무진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로켓 공격과 지뢰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건 물론 잠수까지 가능하다는데요. 트럭에 오토바이에 콤바인까지 거침없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중국이 2020년까지 인공달을 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달보다 8배나 밝은 조명으로 가로등 없이 도시를 밝히겠다는 건데요. 인공달은 초대형 접시 안테나와 같은 원형판을 단 인공위성으로 거울처럼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동물에게 미칠 영향과 또 우주 관찰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우주 원리를 거스르는 중국의 야심찬 실험,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 시에 대마초를 흡연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에서 답변을 내놨는데요.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사거나 피우면 범법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받게 된다며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대마초 흡연은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귀국 뒤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행 중 호기심에라도 절대 손내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키즈 카페에서 준 토마토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마와 4살 배기 딸이 구더기가 든 케첩을 먹고 당일 저녁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는 얼마 전 둘째를 유산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카페와 케첩 제조사 모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신고를 받은 식약처마저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원인 규명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을하면 노랗고 빨간 단풍들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는 분홍색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잠원 한강공원에서는 핑크뮬리, 우리말로 분홍 쥐꼬리새가 그야말로 이색적인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나오실 때에는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현재 서울 7.3도, 철원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 예년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동해안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아침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어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4도, 전주 7.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전주 19도,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설악산에서는 첫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가을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겨울이 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짧기 때문에 소중한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원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